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시간에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읽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전쟁의 주요 장면을 살펴봤는데 아직 할 얘기가 남아 있습니까? 오늘은 어디로 가봐야 됩니까?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네. 사실 모든 전투를 다 다룰 수도 없고 일단 페르시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두 곳, 마라톤과 살라미스에서 일어났던 전투에 대해서는 다뤘으니까요. 네. 세부적인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테르모필레 전투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또 있지만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301편을 보시면 완전히 역사를 재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을 협곡에서 싸우는 네, 맞습니다. 전투. 다만 요 정도는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스파르타 300용사만 페르시아군에 맞서 싸우진 않았다. 페르시아의 300용사와 그리스 연합군의 수천 보병이 함께 그 협곡에서 맞서 싸웠다. 네. 뭐 정도만 감안하고 그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정한 전투를 살펴본다기보다는 이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이후에 일종의 그리스의 그 역사적인 변화 혹은 정신적인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차례 페르시아의 국력이나 문명 수준이 훨씬 앞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여러 전쟁의 패배에서 좀 정신적인 타격, 뭐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기면 본전, 지면 대망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이 딱 그랬던 거죠. 누가 보아도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국력을 모아내기 좋은 전제군주정으로 국가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그에 반해서 자연이 만든 경계, 그리스의 땅 대부분이 산지였기 때문에 물과 땅이 만들어 놓은 경계에 따라서 흩어진 도시 국가들이 각자 다 자기가 왕입네 하고 그렇게 있었죠. 국력의 크기에서도 상대할 바가 아니었고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페르시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뭐 영토의 사이즈도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러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서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했고 이후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가 또 승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3차 원정에서 싸움이 있긴 했지만 결국 거기서도 페르시아가 패배하면서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그리스 연합국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죠. 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일 것 같아요. 충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이게 되게 큰 자부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제가 있고 그리스의 축제 때마다 비극이 공연됐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비극이 공연될 때 이 비극이 일종의 경연 대회처럼 공연이 되거든요. 한 작가의 한 작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작가들이 각자의 작품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올해는 이 작품이다. 마치 영화제처럼 비극 경연대회가 있는데 비극 경연대회를 통해서 알려진 유명한 작가들 중에 한 사람인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스킬로스가 쓴 작품 중에 페르시아인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페르시아인들이 이 전투에 패배하고 이렇게 느꼈을 것이다 라고 그리스인들이 생각해서 재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 슬프고 슬프도다. 날아다니는 무기들이 서로 뒤섞여 아시아 땅에서 헬라스 땅으로 수없이 진격한 것도 모두 허사였구나. 살라미스 섬의 해안들과 그 인근 지역은 비명 행사한 자들의 시신으로 가득하옵니다. 아, 슬프고 슬프도다. 소중한 이들의 시신이 바닷물에 잠겨 소용돌이치며 페르시아의 겉옷을 입은 채 이리저리 밀려다닌다는 말인가. 활은 아무 쓸모가 없었사옵니다. 군대가 함선들의 충각에 제압되어 전멸했사옵니다. 뭐 이러면서 이 페르시아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살라미스, 내게는 가장 듣기 싫은 이름이여. 오 아테나이여, 너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는구나. 실제 페르시아인들이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인의 입장에서는 야, 페르시아 사람들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쓴 것이고요. 또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겁니다.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의외로 그리스와 페르시아에는 왕래가 또 많았거든요. 전쟁을 하고 완전히 원수가 돼서 절대 교류가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의외의 방식의 왕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대단히 충격이 컸죠.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하나가 또 각인이 됐습니다.
그리스인 하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인이라고 하면 기억하는 것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남긴 정신적인 유산에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 관광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리스의 뜨거운 태양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흰색 지붕과 아름다운 바다 물결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의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떠올린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당시의 페르시아인들은 그리스 하면 뭘 떠올렸겠습니까? 거기 그 조그만데 싸움 잘하는 애들. 그 나라는 작은데 시골인데 그 굉장히 거칠고 싸움 잘하는 촌놈들 있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이후에 네. 페르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페르시아 안에서. 근데 전제군주전 국가에서 내전이 벌어진다는 건 왕위쟁탈전이죠. 이번에 우리 형님을 제껴야 되겠는데 힘이 좀 필요한데 야 그리스 아그들 좀 데리고 와봐. 용병으로 그리스인들을 고용을 해서 왕위쟁탈전 내전에 참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인들에게는 그리스라고 하면 어휴 살 떨린다.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면 우리 편일 때는 이렇게 든든한 군인들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실제 그리스인으로서 페르시아 내전에 용병으로 참전했던 사람 가운데 이미 우리가 다룬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키루스의 교육을 쓴 크세노폰입니다. 크세노폰이 용병으로도 참전했고 그리고 거기서 고립된 그리스 용병들을 지휘해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쓴 작품이 아나바시스 같은 그런 작품도 있었죠. 그 페르시안인들에게는 여러 트라우마를 남긴 전쟁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겨야 본전이고 지면 대망신인 이런 전쟁이었는데 반대로 그리스인들에게는 자신감 뿜뿜 또 자부심이 차오를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입니다. 이 헤로도토스 역사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페르시아인들이 찾아가서 항복해라라고 권유할 때 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대는 노예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도 자유가 무엇인지는 전혀 경험해보지 않아 그것이 달콤한지 아닌지 모르신단 말이오. 그대가 자유를 경험했더라면 우리에게 창뿐 아니라 도끼를 들고 자유를 위해 싸우라고 조언했을 것이오. 이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이 자유였던 거죠. 그리고 이 자유를 자신들의 힘으로 지키는데 성공했던 거죠. 육상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영화 얘기도 여러 번 했지만 옆 사람이 들고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로 상대방과 맞서 싸우는 거죠. 한 손에 들고 있는 무기로 상대와 맞서 싸우고 또 다른 손에 있는 무기로는 옆 사람을 가려주는 거죠. 즉 옆 사람이 나를 가려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밀집 대형 팔랑크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중장갑 보병의 밀집 대형을 통해서 연대감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국가,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는 경험을 마라톤 전투에서 했었고 네.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에서는 중장갑 보병이 되려고 하면 집안에 재산이 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해군이 되기 위해서 배를 사올 수는 없기 때문에 중장갑 보병이 되기 위해서 방패와 무구를, 갑옷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배를 탔던 거죠. 그리고 국가가 만든 배를 타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면서 가난하지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생긴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맥닐이라는 역사학자가 네. 세계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랍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통과하면서 근원적인 차원의 사회성이 생겼다. 그러니까 어려운 경험,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굉장히 힘든 공통의 경험을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인이다. 우리가 아테네인이다. 뭐 이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민족 혹은 자신의 폴리스에 헌신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이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이런 의식이 생긴 겁니다. 인류학에 코뮤니타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코뮤니타스? 예. 그게 뭐예요? 커뮤니티하고 비슷한데요. 이게 뭐냐 공동체? 하면, 그렇죠. 근데 이건 일종의 형성되어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인류학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로 쓰냐면 그 문지방을 넘는 경험을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연대의식이다라고. 문지방을 건너는 경험. 네. 근데 이게 문지방이 뭐냐 하면요. 네. 성인식 같은 게 있잖아요. 성인식.
그대여 멀망설이 이런 성인식은 아니고요. 깜짝이. 난 이제 더 이상 소녀 이런 성인식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노래가 떠올라서 잠깐 절었습니다. 그 성인식. 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야생 동물이 있는 곳에서 혼자 3박 4일을 단검 환자로만 가지고 버틴다든지. 그게 영화 3박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뭔가를 잡아온다든지 뭐 그런 특정한 부족의 성인식들이 옛날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걸 통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우리 그런 거 했잖아 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이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군대 시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뭐 이게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다소 좀 경원시하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커뮤니타스 의식에서 기반한 거죠.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공통의 경험을 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함께 고생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 특정한 공동체, 특정한 집단에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는 아니지만 군대 못지않게 어쩌면 군대 이상으로 군기가 더 센 곳이 체육대학 같은 곳일 수 있죠. 우리 또 아나운서님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학교마다 이게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학교의 일종의 그런 그 불합리한 그런 의식을 통과하면서 1학년, 2학년 시기를 거쳐온 사람들, 그 시기를 거쳐온 사람들만이 갖는 공유하고 있는 기억과 연대의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인류학에서는 이렇게 형성돼가는 공동체를 커뮤니타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일종의 이러한 경험을 통한 커뮤니타스가 그리스가 비로소 탄생되기 시작했던 거죠. 전쟁이 그리스인을 비로소 빚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자유라고 하면 이 개인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개인이 마음껏 선택하고 마음껏 행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자유는 그보다는 훨씬 더 아시아적인 것에 지금 우리가 생각한 서구적인 자유보다 아시아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책무를 다한 사람들이 공동체 앞에서 떳떳하게 누릴 수 있는 것. 와. 자유라는 것은 그냥 무엇인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함께 감당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유는 도끼를 들고 싸운 사람들의 것. 와, 멋있다. 그래서 서구인들이 서구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우리 이식된 민주주의라고 하죠. 이식된 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중요하다, 자유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공동체 앞에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면서 자유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죠. 실제 서구 민주주의의 전통에서 자유라는 것은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책무, 피를 흘리는 칼과 창과 도끼를 들고 피를 흘리는 그런 책무 끝에 획득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죠. 사실 그런 자유라면 충분히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가 이 전쟁을 통해서 성장했는데 아테네 지도자 이 테미스토클레스는 이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업적만 놓고 보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고로 이 그리스 저번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 추방제가 있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이제 질투하고. 그렇죠. 우리가 국제일 아나운서님을 이 스튜디오에서 쫓아낸다. 이렇게 잘생겼어. 키도 커. 몸도 좋아. 젊어. 저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여성들을 다 차지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 추방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뭘 잘못해서 추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매년 투표를 하는데 도자기 파편, 도자기 조각에 독재자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라라고 하면 유명한 사람 이름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데 후보 출마를 안 하고 후보 출마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주관식으로 이름을 써서 내시면 그중에 한 명을 뽑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뭐 홍정환이 한 표 정도 나올 겁니다. 저는 쓸 거니까요. 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뭐 그런 정도지만 실제 그런 곳에 이름이 이제 거론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따르는 사람도 있고 실력이나 이런 것에서 좀 검증돼 있어서 독재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경계를 사야 되잖아요. 아테네는 참 희한한 나라였던 거죠. 자기 나라를
좀 옛 표현이긴 하지만 누란의 위기에서 건져낸 지도자를 보면서도 이 지도자가 위기 시대에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종신 집권을 할 독재자가 되지 않을까? 절대 그건 있을 수 없어라고 해서 테미스토클레스를 추방시킵니까? 결국에? 추방시키면서 명분이 뭐냐면 너는 페르시아와 내통했다. 갑자기? 영웅인데? 페르시아와 맞서서 싸웠잖아요. 물론 테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와 소통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네. 흩어지려는 그리스 연합군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배수의 진으로 정보를 주기도 했었고 아니면 페르시아군이 3차 원정 이후에 탈출을 하려고 해서 패배하고 탈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스군 안에서도 이걸 탈출하는 놈들을 완전히 끝을 내야 된다. 네. 아니면 아니다. 이 고양이도 쥐가 물러날 곳을 트여줘야 된다. 이 물러날 곳이 없는 쥐는 고양이를 문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너무 큰 타격을 입으니 보내줘야 된다라고 옥신각신했었어요. 테미스토클레스도 처음에는 전멸파였는데 자기도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이걸 전멸시키려고 하면 우리도 너무 큰 타격을 입어서 일어날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자 조용히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했던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빌미가 되어서 너는 페르시아와 내통했다라고 해서 추방됐습니다. 와 그래도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의 국가를 위해서 싸운 사람한테 네. 이렇게 추방시키는 게 합당한가요? 그 테미스토클레스가 네. 추방당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테네에서 추방되고 나서 다시 그 적진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페르시아에 가서 여생을 보낸 거죠. 페르시아는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관대하고 열려있는 국가일 수도 있는 것이죠. 크세노폰이 키루스의 교육을 쓰면서 네. 이 사람 역시 아테네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아테네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며 페르시아에서 젊은 시절에 용병 생활도 했었고 이후에는 이후에 벌어지는 그리스의 아테나이 연합군과 스파르타 연합군 사이에 큰 전투를 경험하면서 스파르타 쪽에 가서 이제 말년을 보내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아테네가 그런 네.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인재들을 많이 놓쳤을 것 같아요. 예, 그 테미스토클레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고요. 이런 민주정의 약점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민주정, 함께 피를 흘려서 자유를 획득한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성장하는 동시에 또한 갈등의 씨앗들이 막 분출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요? 이전에는 중장갑 보병들이 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맞아요. 전통적으로 아테네의 시민들 이 사람들이 전통적인 의사결정 집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페르시아 전쟁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입지가 목소리가 강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해군 출신들이었던 거죠. 가난하지만 그 살라미스 해전을 참전했던. 네, 그렇죠. 우리 가난해. 우리 무기 살 돈 없어서 중장갑 보병으로 참전 못했어. 하지만 결정적으로 페르시아군을 바다에서 물리친 게 누구야? 우리지. 결국. 우리가 피를 흘렸다. 그리고 육군도 힘들지만 조선시대에도 수군역을 군역을 이야기할 때 육군역은 이제 군역이라고 하고 수군들이 하는 군역은 천역이라고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힘들고 천하다 이래가지고 물질하는 거 사람은 땅을 밟고 살도록 돼 있으니까요. 물질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힘들게 나라를 위해서 싸웠잖아. 우리 얘기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고 숫자도 당연히 이쪽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지만 새롭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정치자들 이제 정치가들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철학자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민주정을 상당히 비난합니다. 그렇군요. 중우 정치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보면 빈민정이라고 나옵니다. 민주정이 빈민의 정치. 이 빈민들이 너무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네. 이 사람들이
그 부두에서 서로 이제 고기 잡아먹고 살고 이렇게 할 때 그걸 그대로 정치 영역에 끌어올려고 한다라는 엘리트로서의 좀 불편감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했죠. 뭐 그런 과정의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추방 같은 그러한 일들도 벌어졌었고, 그리고 전통적인 중산층 혹은 무고올 중산층들과 그리고 그 해군 출신의 가난한 계급의 시민들 사이에 빈부격차에서 오는 갈등, 이런 것들, 사회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내부의 갈등이 생기면 네. 외부로 분출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아테네는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아주 철저하게 고수하는 국가였지만,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딱 거치고 나니까 그리스 전역이 자부심이 뿜뿜했지만 아테네는 더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가 지중해, 그리스의 다른 작은 국가들과 지중해 여러 영역에 좀 깡패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야, 내 말 안 들을 거야? 내 말 안 들을 거야? 야, 나에게도 순정이 있다. 하지만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임마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아테네가 막 이렇게 막 그 막 이제 대장 노릇을 하면서 일종의 네.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 안에 갈등이 있는데, 좋아, 우리 새로운 시민들 여러분을 1등 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고는, 그러면 누군가는 착취해야 되잖아요. 1등이 있으면 2등, 3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같은 도시국가 안에서 작은 도시국가 연맹 안에 있었던 다른 그리스 국가들을 깔아뭉개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좀 힘센 나라에 형님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범 아테네 진영과 범 스파르타 진영, 아테나이와 스파르타의 진영이 모인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의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테스형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제자인 플라톤, 또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제자인 크세노폰.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라고 해서 아테나에서는 이거 용납이 안 된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했던 얘기 중에 사실 신기를 거슬렀던 건 뭐냐 하면, 네 영혼을 돌봐라. 그것이었습니다. 그게 왜 이상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때 아테나에는 네. 이게 어깨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안에 있는 다른 나라 것들도 막 뺏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안에 나라도 막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세지고 물자도 풍부해지니까 사람들이 뭐 인생 뭐 있나? 먹어라, 놀자, 필요해? 내가 옆집에 가서 갖고 오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제 깡패 짓이 되고 이제 무도하고, 그리고 너무나 돈 맛을 안 거죠. 사람들 눈과 이 배에 기름기가 번들번들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서 될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네. 아무튼 이런 페르시아 전쟁, 또 이어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거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그런 요소들이 아테나의 땅에, 또 그리스 땅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작동한 것 같지는 않게 느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그리스에 남긴 것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모든 권력 혹은 모든 역사책을 읽으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파티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테나인은 이때 최고의 절정을 맛보았습니다. 승리,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강적과 맞서서 특히나 아테나이가 중심이 돼서 그 강적을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라는 강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강적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2등 시민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까지 국가의 모든 힘을 바닥에서부터, 저변에서부터 다 끌어올려서 싸워 이겼기 때문에, 함께 싸웠기 때문에 통합된 국가, 국가 이전에 우리가 저력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힘으로 계산하지 못했던 역량까지 다 끌어올리는 그런 국가적 역량의 폭발까지도 이 사람들이 경험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후에 오히려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페르시아에 맞서 싸웠다라는 그러한 승리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는 또 다른 유사 제국의 꼬마 제국으로 아테네를 돌변시키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새로운 시민들의 그 반응이, 새로운 시민계층의 반응이 기존의 시민계층, 중장갑 보병으로 활동했었던 시민계층과의 갈등, 충돌, 그 혼란을 다시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때, 잘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거다라는 것을 맞습니다. 배우게 되죠. 네. 자, 지금까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함께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책을 좀 봐볼까요? 관례상 저는 서양을 한번 가면 동양을 한번 가는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마천의 사기 같은 작품을 보고 싶은데 네. 근데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고 나서 동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기억이 또 가물가물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이어지는 이야기를 바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을 이전에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의 내전, 이어지는 전쟁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 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정환의 인생 비책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